시점 간 자원 배분과 소비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선지들은 2018년도 다양한 기출들에서 많이 따왔어요. 1번은 2018년도 서울시 7급에 출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일시적 소득세 감면이 지속적인 감면보다 소비 지출 증대 효과가 작다라고 합니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요, 이번 기, 다음 기 영원히 소득세가 줄어들어서 내가 영원히 항상소득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효용이 그 소비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소득 변화라고 한다면요,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면은 템퍼럴리라고 하죠. 템퍼럴리 소득의 변화는 이제 소비 증가를 거의 못 시킨다라고 보는 이론이 항상소득 가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됐죠. 일시적 감면이 지속적인 감면보다 소비지출 증대 효과가 더 작은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2번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항상 소비는 평생 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유치한 문장이지만 2018년도 간평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2번하고 3번 둘 다 간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평생부, present value, 평생부, permanent 소득인 YP, 이제 평생 소득과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이론이죠. 이제 잘못된 선지로 출제가 되었고요. 3번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중년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국민저축률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를 반대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중에 이제 고령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고령화는 이런 거죠. 노년층, 중년층, 유년층. 인구 전체 숫자는 늘어나건 줄어들건 상관없습니다. 인구 구성이 바뀌는 걸 우리가 고령화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해보죠. 유년층, 중년층, 노년층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노년층 분들이 의저축을 하는 분들이세요. 이 중년층 분들은 양의 저축을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음의 저축을 하는 이 집단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저축률이 떨어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반대죠. 중년층은 양의 저축을 하는 분들인데 중년층 인구 비중이 상승하면 국민 저축률은 반대로 상승해야 되겠죠. 그죠? 상승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가 고령화가 되었을 땐 평균 저축률이 떨어진다면 중년층 인구 비중이 상승하는, 즉 3번 문제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충격이 발생하면 양의 저축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 저축률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렸죠? 4번 생애주기 가설을 고려할 때 어떤 개인이 수명이 더 연장되었음을 인식하였다면 그 이후에 총부가 상승하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어떤 개인이 수명이 더 연장되었음을 인식했다라면은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은퇴하는 날이 있고 여기서 이제 죽는 날이 있어요. 생애주기 가설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일정 초기 부 기준으로 일정 수준에서는 Y를 벌고 그래도 소비 수준을 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요 은퇴하는 날, 남은 생에 은퇴하는 날까지는 부가 올라갑니다. 부가 A제로에서 이렇게 A제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버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쓰기만 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날 이제 소진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수명이 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비 수준을 조금 더 낮추면서 늘어난 나의 수명을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의 원래 저축의 규모보다 기간 동안에 원래 저축의 규모보다 이렇게 나의 수명이 늘었다고 판단했을 때 저축의 규모가 많아진다면은 부가 더 이 기간 동안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소비 수준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더 완만하게 느리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총 부가 상승하는 속도는 인지한 직후 당연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5번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초기 부가 증가하면 소비 함수가 아래쪽으로 향한다. 이 모형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초기 부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주식, 부동산,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버리게 되면은 이 생애주기 가설을 따라가는 소비자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시간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 부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그 남은 날짜 곱하기 y가 있는데 죽는 날짜, 죽기까지 남은 날짜로 나누는 게 바로 나의 소비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죠. 총 초기 부가 증가하면 소비 함수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6번 랜덤워크 가설을 따를 때 미래의 소비 수준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완전 틀렸죠? 제목 자체가 랜덤워크인데요. 미래의 소비 수준은 한국말로 이 모형의 이름이 임의 보행. 이게 바로 랜덤워크란 말이에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예측이 어렵다라는 취지를 갖는 게 바로 랜덤워크 모형이었습니다. 7번 미래 소득이 커질지 작아질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미래 소비에 부여하는 소비자의 한계 효용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형을 이제 어떤 걸 꺼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비적 저축가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자세한 모형의 전개는 본 수업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전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대 효용 가설 기억나십니까? 기대 효용 가설을 이렇게 소비 이론으로 응용한 게 바로 예비적 저축 가설이 되는 것인데 기대 효용 가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W 굿하고 W 배드가 이게 짧을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근데 멀면 가까울 때보다 이제 확실성 등가가 멀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기대소득이 똑같다고 전제할 때 그렇다는 것인데 그럼 확실성 등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평범한 형태의 소비자를 전제할 때 여기가 만약에 원래의 CE0였고 떨어졌어요. 더 왼쪽에 위치한다면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죠. 그래서 미래 소비에 부여하는 소비자의 한계 효용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한다. 결코 쉬운 문장은 아니었으니까 뭐 앞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강의가 있다면은 재차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틀린 선지고요. 8번 차입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 소비 성향은 1에 가까울 것이다. 차입 제약이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대출이 안 돼서 못하는 상태를 전제해요. 나는 이번 달에 2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없고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30만 원을 주었다면 30만 원을 고스란히 다 쓰게 되겠죠. 그죠? 나의 계획보다 아직도 조금 더 이제 준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이제 소비 수준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계 소비 성향은 1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심화시키고 함정팔 때 이 유동성 제약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심화시킨 내용이지만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수는 많았죠. 개수는 많았는데 이 소비이론 쪽은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청하는 테마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쉽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본이다라는 측면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8문제 정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셨고 또 교재 꾸준히 보시면서 또 난이도가 높아지긴 어려울 테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충분히 점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